연준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좀 쪽집게처럼 잘 맞췄던 더들리 전 연은 총재가 4.5% 10년물 금리 연내 볼 것 같다. 네. 레리 서머스가 최근에 네. 이야기한 게 이는 4.75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좀 넘겨짚어서 연준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떨까? 의도치 않은 정도로 과잉 긴축이 되어서 의도치 않은 침체를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위험도, 양방의 위험도 있거든.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이라는 게 저는 시장의 심리이지 않나. 그러니까 침체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플레도 안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렵지만 두 가지를 다 하겠다 하니까 과잉 긴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속보가 많이 나오는 건 기분 탓일까요? 제가 좀 적게 나와야 돼. 아닙니다. 많이 나와주세요. 네, 많이 나와주시고요. 부탁드리고요. 네, 속보가 오늘도 전해졌는데, 네, 헝다그룹이 챕터 15 파산을 미국 법원에 신청을 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 챕터 뭐 11도 있고 15도 있고 이게 좀 다릅니까? 개념이 뭐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들었던 거는 챕터 11일 텐데 이번에 15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이제 그 채무 조정을 신청할 때에 그때에 하는 버전이다라고, 그러니까는 챕터 11의 외국 기업 버전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챕터 11의 외국 기업 버전이다. 그러면 미국 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보면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치가 일단은 신청이 된 것이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데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채권단하고의 이제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더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사실 헝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사고가 터진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는 뭐 주식도 얼마 전에 그 뭐 겨우겨우 이제 이게 그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뭐 재무제표를 발표를 안 하다가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정말로 불능의 상태에 있던 것이 지금 이제 공식적인 과정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을 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소식들이 없는 것이 당연히 훨씬 좋죠. 나오는 것보다는. 다만 그렇지만은 이게 뭐 갑자기 뭔가 숨겨져 있던 사실이 확 드러났다라거나 뭐 그런 쪽은 아니고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우려를 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뭐 신탁 이런 엮여 있는 것들에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여기에서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서 좀 썩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팡팡팡 터져 나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의 뉴스이다.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중국 쪽 이야기는 이거는 뭐 끝이 없이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할 뉴스고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과거에도 그랬고 이렇게 터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거에 예상하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헝다 이거는 사실 2년이 됐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예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이에 대응해가지고서 대응책을 적절히 내느냐 그리고 그 대응책을 낸 것이 잘 작동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과거처럼 아주 큰 정책은 쓰지를 않는 게 최근 들어와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은 아주 큰 정책보다는 세밀한 정책들을 내고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대출 증가율을 좀 규제를 억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부양책이 나올 때에도 계속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쓰고 있는 정책이 과연 효과를 내느냐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중국이 한 1분기 정도에는 지표들이 괜찮았었죠. 근데 2분기의 지표들은 나빠졌고 그 사이에 지표가 나쁘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 정부가 하나씩 뭔가를 부양책들을 조그맣게 내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저런 정책 정도로 과연 중국이 괜찮을까인데 지금 이제 그게 하반기의 키가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지금 중국은 여전히 그 이제 정부 주도하에 돌아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치에 대한 굉장한 그런 좀 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좀 집착을 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작년에도 크게 하회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예상은 그보다 이제는 낮게 나올 것이다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도록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제 그 현실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연이어서 그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책은 지금 계속해서 좀 어쨌든 인정을 하고 좀 내놓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건 그냥 기업 하나하나씩이 파산해서 그냥 그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제 전반적으로 퍼져가는 흐름을 좀 걱정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반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 그다음에 그것에 연쇄적으로 또 영향을 받는 우리 원화 환율 이런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에서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의구심은 이게 정말로 끝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에 결국 이게 퍼져나가 가지고서 다른 데에 얼마나 영향을 계속해 가지고서 연쇄작용을 주느냐가 저는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사실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그 이제 이 그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도는 일단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죠. 뭐냐면은 뭐 우리도 구조조정을 할 때 겪었던 건데 업체들 중에서도 그 분야 이제 부분 중에서도 업체 내에서도 같은 그룹 내에서도 이제 굿 컴퍼니하고 배드 컴퍼니를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 중에서도 이제 굿뱅크하고 배드뱅크를 해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 뭔가 자금이 좀 투입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구조조정을 결국에는 차분차분히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이제 복합적인 문제인데 중국에 그러면은 뭐 그 부동산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극이 안 되는 부분 아직까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지금 조금의 정책적인 신뢰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 정책의 경로에 대해 가지고서 지난 3년, 4년간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극시킬 만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금 더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기는 하나. 근데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그 가계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이제 초과 저축이 쌓여 있는 부분들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적절한 정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다시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른 나라와의 좀 차별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좀 해나가면서 차례로 뭐 굿뱅크, 배드뱅크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뭐 10년물, 30년물 할 것 없이 뭐 10수년 만에 최고치 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면서 증시에도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뭘까요? 이유 좀 짚어주세요. 이 시작점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재무부 이제 그에서 결국에는 장기채의 발행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 특히 중장기물 위주로 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서 좀 시장에서는 지금 뭐 여기에 몇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은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반기 들어오면은 베이스 효과가 사라지니까 물가가 다시 조금 오르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2차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두 번 장기 금리가 크게 튀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보시게 되면 작년에 10월 달이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당시에 왜 올라갔었느냐라고 하면 8월 달에 있었던 그 이제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 의장이 완연하게 그때 당시에 폴 볼커의 빙의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빙의. 그래서 네. 굉장히 매파성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었고, 근데 그거는 당시에 어떻게 안정화를 시켰느냐라고 하면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팀 힐하우스 기자의 기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너무 빨리 금리가 여기서는 더 올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가득 담긴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그 시기부터 자산 시장이 되돌림을 확 하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언제가 있었냐 하면은 바로 그 연초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뭐 계절 조정치나 그다음에 바스켓을 변화시키는 부분을 원래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매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바스켓 변경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물가가 기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는 예상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스켓을 바꾸고 난 이후에 1월 달 물가가 나왔던 그 2월 당시에 예상 대비 물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가 장기물하고 전부 다 많이 올라갔었고, 이게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준에서 급전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사태를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를 시켰죠. 그 다음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세 번째는 또 그러면은 그 연준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점도표를 2회를 올렸었죠. 그 다음에 지금 재무부가 채권 발행에 대해 가지고서 장기물에 대한 네. 부분을 보이면서 지금 그 뒤에 장기물 금리를 해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궁금해하는 부분, 저도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적정선으로 연준에서 재무부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두 차례 거를 좀 지루하시겠지만은 네. 굳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선후 관계가 이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는 명백하게 그거는 연준의 저는 심리가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시장이 여기에서는 연준이 좀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상방 배팅을 멈췄었죠. 그 다음에 이제 CPI가 높게 나왔을 때에는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데에서 그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서 연준이 나서 가지고서 봉합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건 거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두 번의 사례를 보니까 한 번은 연준에서 말로서 끝냈고 한 번은 실제로 뭐가 터져가지고서 끝나던데, 그럼 이번에는 어딜까 하는데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별로 발언이 없다라는 거죠. 장기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혹시나 다음 주에 이제 그 잭슨홀 또 그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큰 힌트를 주려고 하나? 25일인가요? 네,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열리게 되는데, 지금 파월 의장 일정은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금요일 날에 미국 장 열리고 직후에 금요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라는 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확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뭔가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사례 겪은 거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보시면 장기금리가 조금씩 계속 상단을 높여가면서 이제
OBP 더 올라가면서 여기쯤 되면 뭔가 얘기를 하려나? 아무 얘기도 없네. 좀 더 올려가도 되나? 좀 더 올려가야 되나?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이 딱 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이번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좀 쪽집게처럼 잘 맞췄던, 그러니까 이런 경제학 분야의 거장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첫째는 더들리 예전에 뉴욕 전 연은 총재가 4.5% 10년물 금리 연내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4.3 장중이 넘었잖아요. 네. 그럼 아직도 20bp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잘 맞췄는데 연준에서는 별 얘기가 없고 어디까지 올라가도 될까 하면은 계속 시험하면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레리 서머스가 최근에 네. 이야기한 게, 서머스도 최근에 화려하게 복귀를 한 인물이잖아요. 서머스 얘기는 4.75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어디까지 가도 될까 시장에서. 그거를 지금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과정이다 이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두 가지가 남은 게,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좀 넘겨짚어서 연준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이게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떨까, 그렇게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는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첫째는 시장에 그냥 맡겨놓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경우에는 지금 9월 회의 때까지 사실 이때가 가장 마지막으로 매파성을 보일 수 있는 시기들이 이 지금 여름을 지나가는 이 시기였었거든요, 원래도.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지나가는 동안에는 인플레하고 전쟁에서도 사실 6월 데이터가 나오는 7월 달에 CPI 발표될 때에는 굉장히 이거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스인플레를 경험하는데 여기에서 확연하게 인플레에 좀 펀치를 한번 날리는, 승리의 펀치를, 그거를 마지막에 좀 더 매파적으로 가서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결국에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연준 입장에서 집값이 다시 많이 올라가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사로 공개가 됐었을 때에 위험 요인을 지적을 하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상당한 이제 상방 위험 지적을 할 때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최근에 각종 이제 그런 커머디티 가격들이 좀 안정화된 거나, 아니면은 공급망 교란이 안정화된 거, 아니면은 집값 관련돼서 안정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혹여나 튀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높아진 금리가 이들을 좀 제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 아니냐인데, 근데 이게 균형점이 필요한 거죠. 뭐 무작정 계속 높여가게 되면 본인들도 얘기했듯이 의도치 않은 정도로 과잉 긴축이 되어서 의도치 않은 침체를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위험도, 양방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한 적정점이 어디냐이라고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이라는 게 저는 시장의 심리이지 않나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방의 위험 같은 경우는 비둘기적인 분들이 특히나 좀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긴축을 많이 해온 상황에서 또 이게 긴축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이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라 연준에 보면은 책무 두 가지가 가격의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또 탄탄하게 하는 거거든요. 완전 고용을 이루는 건데, 그러면은 고용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경기가 침체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체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플레도 안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렵지만 두 가지를 다 하겠다 하니까 과잉 긴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기채 이 국채금리의 최근의 상승,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뭐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수급적인 문제, 발행이 늘었고, 근데 는 만큼 생각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수급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거는 의사록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됐고, 사실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만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게 보셨던 의사록의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네, 사실 이게 그 의사록이 나오자마자 네. 그 바로 상당한 상방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헤드라인에 다 장식을 네.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경제에 미칠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느냐라는 네. 지적에서 바로 그 부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똑같은 이 그 위험을 지적하는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이제 몇몇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의 시차 효과를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이야 경제가 좋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안 올라갔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긴축 정책 때문에 그게 올라갈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거죠. 이게 바로 양쪽의 위험. 네, 과도한 그렇습니다. 긴축도 위험하다. 네, 네. 그래서 그 양방향 위험을 다 지적을 했는데, 네. 사실 근데 그날 나오고 나서 금리는 올라가고 증시는 빠지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훨씬 강조를 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또 금리를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된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네. 그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서 하여간 시장에서는 뭔가 연준 위원들의 말이나 아니면 9월에 늦어지면 이제 회의 때에 어떤 게 나올지를 뭐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인데, 그 사이에 뭔가 그래도 뭐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침체가 거의 이제는 없다. 라는 쪽으로 이제 안심을 시켜주면서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정말 확실히 더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는 열어둔 셈이 돼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연준회에서 가장 최근에 본인들이 점도표를 찍을 때 2회 추가 인상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근원 PCE 물가가 올해 3.9%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최근 3개월 정도의 그 근원 물가, PCE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쭉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그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한 3.7% 정도로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또 이게 전월 대비로 해가지고서는 계속 좀 그전 달들에 대비해가지고서는 안정화되는 것처럼으로 일단 예상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아마도 다시, 그러니까는 이 한 번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준의 목표인 2% 물가 목표까지는 너무 먼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경제 가정을 다 한 것 대비해가지고서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계속 남아있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높은 인플레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근원이 내려올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엔 정말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 의구심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결국은 또 뭐 데이터를 보면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완전히 뭔가 외통수의 논리들이 나와요. 뭐냐하면 침체로 가지 않으면 인플레를 못 잡을 것이다. 혹은 이제 침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제 좋으면 그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니까는 그러니까 또 안 되겠네, 이런 식인데, 근데 디스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침체로 가지 않는 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졌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이렇게 긴축을 연준이 해 나갔는데 그 사례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는 긴축을 이제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뒤에 침체가 왔었거든요. 근데 예외적인 사례가 3번 있었다라는 거고, 그 사례들의 특징은 가지고 와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막 있을 때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서는 장기물 위주로 해서 금리들이 한번 훅 떨어져 주거든요. 그래서 금융 환경이 완화가 상당히 됩니다. 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침체로 안 가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금리가 낮아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침체가 동반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침체가 동반이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달고서 쭉 몇 년에 가거든요. 그러면서 침체는 오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꽤 높은 금리라고 싶은데 그거를 버티고 경제가 가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몇 년을 쭉 가면 그거는 적절한 금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침체 걱정이나 인플레 걱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인플레라든지 뭐 고용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 경제에 제일 안 좋은 건 침체이고 심각한 침체를 우리가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예상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엔 침체 가냐 안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침체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은 다른 것들이 꽤나 부차적으로 되어버리는 지금은 그 상황에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죠. 침체는. 그러니까 사실 연초에는 거의 100%로 네. 봤었는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연준에서도 이번에 의사록 나온 거 보시면은 3월 달에 의사록에서 갑자기 침체 올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의견을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로 봐가지고서는 어쨌든 경제가 이 정도를 달고서 일단은 잘 가는 것으로 보이고 뭐 사실 저는 예상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연준에서도 무작정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제약적인 금리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가지고서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 차례 성공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뭐 잘 끌고 왔으니까는 그걸 좀 계속 끌고 가는 그림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데까지 도달하려면 조금 뭐 걸리기는 할 것 같지만 그 정도로 가까워질수록 적정 금리에 대한 논의도 좀 더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까지를 미국 경제가 버텨가지고서 계속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답은 없는 부분이고 현실에서 치고 박으면서 막 문제도 생겼다가 좀 좋아졌다가 하면서 그 범위를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근데 또 막 올라가 버리면 우려가 생기는 거고 또 좀 내려올 때는 안도를 하고 뭐 그거를 우리가 위아래로 겪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우려가 지금 막 피어나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우려가 생겨나느냐 이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원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이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상을 주거든요. 그 반면에 어닝 쇼크를 내면은 벌을 내리게 되죠.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한 1% 정도 올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그 실적 시즌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도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이 빠지고 있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도 잘 냈고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는데 올해 내에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다 언급을 하니까는 주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가장 크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게 뭔가가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까라는 부분을 계속 달고서 자산시장에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잘해왔느냐보다 가이던스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러니까 좀 불안함이 많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네네. 사실 거예요.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는데 그냥 올해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더 싫어하는. 크게. 네네. 그러니까 그게 혹시나 꼬리 위험을 자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갑작스런 침체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앞서서 그 부동산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만 돌아가 보자면 간밤에 모기지 금리가 뭐 7%를 넘어섰어요. 7.09% 이게 2002년 이후 최고니까 21년 만인가요? 네,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 덕분에
집값이 최근에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둔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가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집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특히나 근원 물가에서는 더더욱이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디스인플레가 명확히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최근의 트렌드도 본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올라간 모기지 금리로 인해 가지고서 또 좀 디스인플레가 거기에서도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고 그거를 조금 우리가 힌트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뉴욕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를 할 때 집값 전망에 대해 가지고서도 기대 인플레를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쭉 내려왔다가 최근 몇 달 동안은 또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에서는 그게 꺾였습니다. 꺾여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는 뭐 확연하게 연준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시장에도 나중에 좋게 반응이 저는 궁극적으로 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군요. 자, 시장은 어쨌든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8월 한 달 동안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확연히 완연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향후 남아있는 8월 동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해 주신 잭슨홀 미팅도 상당히 중요도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로 볼까요? 남아있는 8월. 네, 그 말씀해 주신 네.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는 최근의 레포트들에서는 어쨌든 좀 더 긍정적으로 실적을 보는 것들이 나와서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네, 어쨌든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을까. 다만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도 요즘에는 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예, 네. 일단은 그 점은 우리가 뭐 충분히 감안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분기는 이번 분기는 지금 흘러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좋다라는 거를 뜻하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걱정할 건 아닌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잭슨홀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려를 사실 이게 잭슨홀에서 아무 얘기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잭슨홀은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그 뭔가 연구 결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자리인데 근데 작년에 기억이 종종 있어서. 한 번씩 이런 네. 거를 하기 때문이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이 워낙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인데 네. 사실 작년만큼의 매파성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은 정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사실 시장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겁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 이고 마지막으로는 8월 마지막 날에 이제 그 PC 물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CPI는 잘 나왔는데 PC도 좀 잘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9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슨홀 미팅 마지막으로는 PC 물가까지 네. 8월 좀 확인을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중국 헝다그룹의 속보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쪽의 이야기 여러 가지로 분석을 또 도와주셨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